안녕하세요. 달밤 북스테이입니다. 오늘은 20세기 지성이자 실존주의 문학의 대표 작가인 알베르 까미가 쓴 이방인을 낭독하겠습니다. 1913년 알제리에서 태어난 까미는 9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세계 제1차 대전에서 사망하고 청각장애를 가진 가정부인 어머니 밑에서 가난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후 신문기자로 일하던 그는 1942년 이방인을 발표하며 작가로서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됩니다. 소설 이방인은 메르소라는 이름의 주인공이 요양원에 있던 어머니의 부고 소식을 들으며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몇 가지 일상의 일들과 함께 주변인과의 사건에 엮이게 되며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소설은 주인공 메르소가 사형 선고를 받고 형이 집행되려고 하는 시간까지 진행이 됩니다. 소설 내내 일반적이지 않는 주인공의 말과 행동은 요즘 시선으로 보면 아웃사이더 혹은 소시오패스로 비춰지기까지 하는데요. 이러한 면이 소설의 제목인 이방인과 다 있는 것 같네요. 제가 읽은 책은 문해출판사에서 이휘영님이 정성스럽게 옮겨주신 책입니다. 낭독을 허락해주신 문해출판사에 감사를 드리며 소설의 아주 유명한 첫 문장부터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어쩌면 어제였는지도 모른다. 양로원에서 전보가 온 것이다. 모친 사망, 명일 장례식, 경백. 그것만으로는 알 수가 없다. 아마 어제였는지도 모르겠다. 양로원은 알제에서 한 80km쯤 떨어진 마랑고에 있다. 2시에 버스를 타면 날이 저물기 전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밤샘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내일 저녁에는 돌아올 수 있으리라. 나는 사장에게 이틀 동안의 휴가를 청했다. 사장은 이유가 이유인 만큼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좋아하지 않는 눈치였다. 나는 이런 말까지 했다. 그건 제 탓이 아닙니다. 사장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제서야 나는 그런 소리는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했다. 결국 내가 변명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다. 오히려 그가 나에게 조의를 표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다. 아마 모레 내가 상복 차림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무슨 말이든 하겠지. 지금은 어쩐지 어머니가 죽지 않은 듯한 느낌이다. 장례식이 지난 다음에는 확정적인 사실이 되어 모두가 더 격식을 갖추게 될 것이다. 2시에 버스를 탔다. 날씨가 몹시 더웠다. 나는 늘 하던 대로 셀레스트네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었다. 레스토랑 사람들은 나를 가엾게 여겨 모두 슬퍼해 주었고 셀레스트는 나에게 말했다. 어머니란 하나밖에 없는 존재니 오죽하겠소. 내가 나올 때는 모두들 문간까지 바래다 주었다. 나는 좀 무심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도중에서야 생각이 나서 에마누엘의 집에 들러 검은 넥타이와 상장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다. 에마누엘은 몇 달 전에 그의 아저씨를 잃었다. 버스를 놓치지 않으려고 나는 뛰어갔다. 그처럼 서두르며 다른 박자를 치고 버스에서 흔들리고 게다가 가솔린 냄새, 하늘과 길 위에 반사되는 일광등, 그러한 모든 것 때문에 아마 잠이 들었던 모양이다. 나는 버스에서 거의 내내 자버렸다.
눈을 떴을 때는 어떤 군인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는데 그는 나에게 웃어 보이며 먼 데서 오느냐고 물었다. 나는 더 말하기가 싫어서 그렇다고 대답했다. 양로원은 마을에서 2km쯤 떨어진 곳에 있다. 나는 걸어서 갔다. 곧 어머니를 보려고 했으나 문지기가 하는 말이 원장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원장이 바빠서 조금 기다려야만 했다. 그동안 문지기는 줄곧 이야기를 했다. 이윽고 나는 원장을 만났다. 원장은 자기 사무실에서 나를 맞이해 주었다. 레종 도네르 훈장을 단 키가 작은 늙은이였다. 그는 맑은 눈초리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내가 내민 손을 붙들고 어찌나 오랫동안 놓지 않던지 나는 손을 어떻게 거두어드려야 할지 매우 난감하였다. 원장은 서류를 뒤적이고 나서 말했다. 메르소 부인은 지금부터 3년 전에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의지할 사람이라고는 당신밖에 없었지요. 나는 그가 나를 나무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정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나의 말을 가로막았다. 변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류를 읽어보았는데 어머님을 부양하실 수가 없더군요. 어머님을 돌보아줄 사람이 필요했지만 당신의 월급은 적었어요. 어쨌든 어머님께선 여기 계시는 것이 더 행복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장님. 그는 덧붙였다. 어머님께는 같은 연배의 친구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지나간 옛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어요. 당신은 젊어서 당신과 함께 살았다면 아무래도 적적하셨을 겁니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집에 있었을 때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기만 하며 시간을 보냈던 것이다. 양로원으로 들어가고 난 처음 며칠 동안은 가끔 우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습관 탓이었다. 몇 달 후에는 양로원에서 다시 모셔오겠노라고 했더라도 역시 습관 때문에 울었을 것이다. 마지막 해에 내가 양로원에 별로 가지 않는 데에는 그러한 이유도 약간 있었다. 그것은 또 일요일을 허비해야 하고 버스 정류장까지 가서 차표를 사가지고 2시간 동안이나 여행을 해야 하는 것이 귀찮기 때문이기도 했다. 원장은 다시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러나 나는 듣는 둥 마는 둥 있었다. 이윽고 그는 이렇게 말했다. 물론 어머님을 보고 싶으실 테지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일어서서 방문을 향해 가는 그의 뒤를 따랐다. 계단으로 나서며 그는 설명을 덧붙였다. 시체는 조그만 빈소로 옮겨 놓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원내에서 사망자가 생길 때마다 2, 3일 동안은 다른 사람들의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거북한 일이 많답니다. 우리는 안뜰을 지나갔는데 거기에는 늙은 노인들이 많이 모여 두서너씩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다. 우리가 지나갈 때에는 잠시 말이 없다가 지나간 뒤에는 다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마치 제잘거리는 앵무새들의 소리와도 같았다. 조그만 집 문 앞에 이르러 원장은 나를 두고 가버렸다. 그럼 저는 가겠습니다. 메르소 선생. 언제든지 사무실로 오시면 뵙겠습니다. 장례식은 아침 10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밤샘 하실 것을 생각해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어머님께서는 가끔 원우들에게 장례식은 종교장으로 해주었으면 하는 희망을 표시하셨던 모양입니다. 종교장에 필요한 모든 준비는 제가 해놓았습니다. 그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나는 원장에게 사례를 하였다. 어머니는 무신론자를 알 것도 없었지만 생전에 종교를 생각한 적이 없었다.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하얗게 회치를 하고
천장엔 유리창이 달린 매우 밝은 방이었다. 의자들과 X자 모양의 틀들이 놓여 있었다. 방 한가운데 있는 두 개의 틀 위에는 뚜껑이 덮인 관이 가로놓여 있었다. 호도 기름을 칠한 판자 위에 대충 박아둔 번쩍거리는 나사못만이 드러나 보이고 있었다. 관 옆에는 흰 블라우스를 입고 머리에 짙은 빛깔의 수건을 쓴 간호사가 있었다. 그때 문지기가 내 뒤로 들어왔다. 뛰어온 모양이었다. 그는 좀 더듬거리며 말했다. 입관은 했습니다만 보실 수 있도록 뚜껑을 열어드리죠. 그러면서 관으로 가까이 가려기에 나는 그를 제지했다. 안 보시렵니까? 그만두겠습니다. 그는 말을 끊었고 나는 그런 소리는 하지 말아야 했을 것을 싶어 어색해졌다. 잠시 후 그가 나를 쳐다보며 물었다. 왜 안 보십니까? 그러나 나무라는 어조는 아니었고 그저 이유를 알아보자는 것 같았다. 나는 말했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흰 수염을 어루만지며 꼬면서 나를 보지도 않고 말했다. 하긴 그러실 겁니다. 푸르고 맑은 그의 눈은 아름다웠으며 얼굴빛은 조금 붉었다. 그는 나에게 의자를 권하고 자기도 내 뒤에 조금 떨어져 앉았다. 간호사가 일어나서 문으로 걸어갔다. 그때 문지기가 나에게 말했다. 종기가 나서 저렇답니다. 나는 무슨 말인지 알아차리지 못하고 간호사를 쳐다보았다. 간호사는 눈 밑을 붕대로 감고 있었는데 그것이 머리까지 둘러싸고 있었다. 코끝 언저리까지도 붕대로 쌓여 편편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직 흰 붕대만이 보였다. 간호사가 가버리자 문지기가 말했다. 저도 가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몸짓을 했는지 모르나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선 채 나가지 않고 있었다. 그렇게 내 등 뒤에 서 있는 것이 나를 거북하게 했다. 방 안에는 저물어 가는 오후에 아름다운 빛이 가득 차 있었다. 말벌 2마리가 유리창에 부딪히며 윙윙거리고 있었다. 졸음이 오는 것을 느꼈다. 문지기에게로 고개를 돌리지 않고 말했다. 여기 오신 지 오래됐습니까? 5년 됐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 물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그는 곧 대답했다. 그리고 수다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마랑고 양로원에서 문지기로 일생을 끝마치게 될 것이라고 누군가 말해주었더라면 아마 그는 매우 놀랐을 것이다. 그의 나이는 64살이며 파리 태생이라는 것이었다. 그때 나는 그의 이야기를 가로막고 말했다. 그래요? 이 고장 사람은 아니시군요. 그러고는 그가 나를 원장실로 안내하기 전에 어머니의 이야기를 했던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나에게 말하기를 산이 없는 평지에서는 더구나 이 지방은 몹시 더우니까 속히 매장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파리에서 살았었고 파리는 좀처럼 잊혀지지 않는다고 말한 것도 그때였다. 파리에서는 시체를 사흘이고 나흘이고 두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서둘러야 하며 실감할 겨를도 없이 곧 연구차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때 그의 아내가 말했다. 여보 그만둬요. 그런 얘기는 이분에게 할 게 아니에요. 영감은 낯을 붉히고 사과를 했다. 나는 그들의 대화에 뛰어들었다. 천만에요. 괜찮습니다. 나는 문지기의 이야기가 그럴듯하고 재미있다고 생각되었다. 조그만 빈소에서 문지기는 그가 극빈자로서 이 양로원에 들어왔다는 말을 했다. 그는 건장하니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 그 문지기 자리에 자원했다는 것이었다. 내가 그에게 결국 그도 역시 재원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냐고 지적했더니 그는 아니라고 했다. 나는 그가 재원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 그네들, 또 어쩌다가는 늙은이들이라는 말을 쓰는 것을 듣고 놀랐다.
재혼자들 중에는 그보다 나이가 많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말할 나위 없이 그는 그들과는 같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는 문직이니까 어느 정도 그들에 대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셈이었다.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다. 갑자기 땅거미가 내려앉았다. 그러고는 곧이어 밤이 천장의 유리창 위로 짙어갔다. 문지기가 스위치를 돌렸을 때 벼란간 쏟아지는 불빛 때문에 앞이 캄캄하도록 눈이 부셨다. 그가 식당으로 저녁을 먹으러 가자고 권했으나 나는 먹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그러자 그는 밀크커피를 한 잔 가져오겠노라고 말했다. 밀크커피를 매우 좋아하는 나는 그러라고 했다. 조금 뒤에 그가 쟁반을 하나 들고 돌아왔다. 나는 커피를 마셨다. 커피를 마시고 나니 담배가 피우고 싶어졌으나 어머니의 시신 앞에서 담배를 피워도 좋을지 어떨지 몰라 망설였다. 생각해보니 조금도 꺼릴 이유가 없었다. 나는 문지기에게 담배 한 대를 권하고 둘이서 함께 피웠다. 문득 그가 말했다. 돌아가신 어머님의 친구분들도 밤샘을 하러 올 겁니다. 관습이 그러니까요. 의자와 커피를 가져와야겠습니다. 나는 두 개의 전등 중 하나를 끌 수 없겠느냐고 물었다. 벽에 반사되는 불빛을 견디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문지기는 그럴 수 없다고 했다. 전기 가설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다 켜든지 아니면 아주 꺼버리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그 후로 나는 그에게 별로 주의를 두지 않았다. 그는 나갔다가 들어와서 의자들을 늘어놓고 한 의자 위에다 커피 주전자를 놓더니 그 둘레에 찻잔을 2개 놓았다. 그러고 나서 어머니 쪽으로 가서 나와 마주 앉았다. 간호사는 방의 구석에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다. 무엇을 하는지 보이지 않았으나 팔을 놀리는 것으로 보아 털실로 무엇을 짜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방 안은 훈훈하고 커피를 마셔서 몸도 훈훈한데 열린 문 틈으로 밤의 그윽한 꽃냄새가 풍겨 들어오고 있었다. 나는 좀 졸았던 모양이다. 무엇인가 스치는 소리에 눈을 떴다. 눈을 감았던 탓에 방 안의 흰 빛이 더욱 눈부셔 보였다. 내 앞에는 그림자 하나 없었고 모든 것들의 모서리 하나하나, 곡선 하나하나가 눈에 아프게 새겨질 정도로 뚜렷이 드러나 보이고 있었다. 그때 어머니의 양로원 친구들이 들어왔다. 모두 한 60명 되었는데 그들은 아무 말도 없이 그 눈부신 빛 속을 살며시 걸어 들어왔다. 그들은 의자 삐걱거리는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앉았다. 나는 그때 그들을 본 것처럼 자세히 사람을 본 적이 일찍이 없었으며 그들의 얼굴, 옷차림의 사소한 모습 하나까지도 나의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어찌나 말이 없던지 이 세상 사람들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여자들은 거의 모두 앞치마를 두르고 허리를 끈으로 졸라매어 두드러진 배를 더욱 드러내고 있었다. 나는 그때까지 늙은 여자들의 배가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 목격한 일이 없었다. 남자들은 거의 모두 몹시 여윈 모습에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을 보고 놀란 것은 눈은 보이지도 않고 다만 주름투성이 얼굴 한가운데 희미한 빛만이 보였기 때문이다. 그들이 앉았을 때 거의 모두가 나를 바라보며 이가 빠져버린 입 속으로 입술이 말려 들어간 얼굴들을 어색하게 기울였는데 그것이 나에게 하는 인사인지 혹은 그들의 버릇인지 알 수 없었다. 아마도 나에게 인사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들이 모두 문지기를 둘러싸고 나와 마주 앉아서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는 것을 본 것은 바로 그때였다.
잠시 나는 그들이 나를 심판하기 위해서 거기에 와 앉아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인상을 받았다. 잠시 후 한 여자가 울기 시작했다. 둘째 줄에 앉은 여자였는데 앞에 앉은 다른 여자에게 가려 잘 보이지 않았다. 짧은 소리를 규칙적으로 잇따라내며 울었다. 나에게는 언제까지나 그녀의 울음이 그치지 않을 것처럼 생각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들리지도 않는 듯했다. 그들은 맥없이 침울한 낯으로 묵묵히 앉아 있었다. 모두들 관이라든지 지팡이라든지 무엇을 들여다보고 있었으며 또 그저 그 한 가지만을 보고 있었다. 여자는 그냥 울고 있었다. 나는 잘 알지도 못하는 여자가 그렇게 울고 있는 것이 몹시 이상했다. 나는 그 울음소리가 듣기 싫었다. 그렇다고 그런 말을 할 수도 없었다. 문지기가 그 여자에게로 고개를 숙이고 무슨 말을 하였으나 그녀는 머리를 흔들며 뭐라고 중얼거리고는 다시 그 한결같은 울음을 계속 이어갔다. 문지기가 그때 내 곁으로 와서 앉았다. 잠시 아무 말 없이 있더니 나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저 사람은 돌아가신 어머님과 매우 각별하게 지냈답니다. 돌아가신 어머님은 원내에서 그녀의 유일한 벗이었는데 이제는 그야말로 홀홀 단신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여자의 한숨과 흐느낌은 차츰 간격이 뜸해졌다. 그녀는 몹시 훌쩍거리더니 마침내 울음을 그쳤다. 졸리지는 않았으나 고단하고 허리가 아팠다. 내겐 고통스럽기만 한 그 모든 사람들의 침묵이 있을 뿐이었다. 다만 때때로 이상한 소리가 들렸는데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었다. 알고 보니 그 중에 어떤 늙은이들이 볼때기 안쪽을 빨아서 그러한 야릇한 입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들 자신은 그런 소리가 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제각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 앞에 눕혀진 시체는 그들의 눈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인상까지 받았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틀린 인상이었던 듯하다. 우리들은 모두 문지기가 따라준 커피를 마셨다. 그러고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밤이 지나갔다. 한번 눈을 떠보았을 때 노인들은 모두 쭈그린 채 잠이 들어 있었는데 한 사람만은 지팡이를 그어쥔 손등 위에 턱을 괴고 마치 내가 깨기만을 기다리고나 있었다는 듯이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을 기억한다. 그러고는 다시 잠이 들어버렸다. 허리의 통증이 더욱 심해져서 눈을 떴다. 날이 새어 유리창으로 빛이 들고 있었다. 조금 뒤에 노인 한 사람이 잠에서 깨어 기침을 했다. 그는 체크무늬가 있는 커다란 손수건에 침을 뱉고 있었는데 객담을 할 적마다 마치 토한다기보다는 잡아 뽑는 듯 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깨웠고 문지기는 갈 시간이 되었다고 알려주었다. 그들은 일어섰다. 괴로운 밤샘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얼굴은 부옇게 떠 있었다. 매우 놀라운 일이었지만 그들은 모두 방문을 나서면서 나의 손을 잡고 악수를 했다. 마치 서로 이야기 한마디도 주고받지 않은 그날 밤 덕에 우리들의 친밀감이 더 두터워지기라도 한 것처럼. 나는 피곤했다. 문지기가 자기 방으로 인도해 주어서 간단한 세수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또 밀크 커피를 마셨는데 맛이 매우 좋았다. 밖으로 나왔을 때는 해가 중천에 떠 있었다. 바다와 마랑고 사이에 있는 언덕들 위의 하늘에는 붉은 빛이 가득히 퍼지고 있었다. 언덕 위로 부는 바람은 소금기 풍기는 냄새를 실어오고 있었다. 아름다운 하루가 시작되려는 것이었다. 오랫동안 야외에 나가본 일이 없던 나는
어머니 일만 없었다면 산책하기 얼마나 즐거울까 하는 생각을 했다.